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후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핀란드가 300억 유로짜리 다리 하나로 푸틴의 가장 오래된 무기를 무력화하려 한다는데 그 무기가 총도미사일도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은 이 뉴스를 그냥 대형 인프라 소식으로 읽습니다. 북유럽 두 나라가 바다 위에 거대한 다리를 놓는다. 딱 그 정도로요. 그런데 이건 다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가 발트해서 쥐고 있던 목줄을 콘크리트와 강철로 끊어내려는 지정학적 승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계속 묻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논의되던 이 프로젝트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급해졌는가? 그리고 크렘린은 왜 아직 완공은커녕 첫 삽도 뜨지 않은 민간 공사를 전략적 위협으로 보는가? 이 두 질문을 따라 표면과 의도와 결과 세 층을 차례로 내려가 볼 겁니다. 먼저 아주 구체적인 사실 하나만 던지고 시작하죠. 핀란드는 대외 무역의 80% 이상을 발트해 항로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오래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핀란드는 섬이다. 지도를 보면 분명히 대륙에 붙어 있는데 왜 스스로를 섬이라 부를까요? 바로 이 은유 안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서늘한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서늘함을 이해하려면 최근 날짜 하나를 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러시아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맞닿은 철도 국경 검문소 7곳의 운행을 일제히 중단시켰습니다. 메두자와 모스크바 타임스의 6월 30일과 7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쪽에서만 비보르크, 스베토고르스크, 벼르질랴, 리티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핀란드역 5곳이 여기에 포함됐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종료 시점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새 나라 정부에 통보하라는 지시만 있었죠. 동쪽으로 향하던 문이 이렇게 마지막 하나까지 닫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의 성격이 한번 바뀝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트해 전체의 힘의 구조가 뒤집히는 문제예요. 이 다리의 정식 명칭은 노르딕 커넥터 크바르켄 고정 연결입니다. 핀란드의 바사와 스웨덴의 우메오로 있는데 이 구간이 바로 보트니아만에서 바다가 가장 좁아지는 지점입니다. 핀란드 교통인프라청이 2025년 6월에 완료한 타당성 조사는 이 연결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방식에 따라 비용이 50억에서 290억 유로까지 벌어졌어요. 도로냐 철도냐 둘의 조합이냐에 따라 숫자가 요동친 겁니다. 지금 두 도시로 있는 건 바살리네가 운영하는 페리 한 편뿐이고 날씨에 따라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전문가들의 표현으로는 이 페리가 거대한 물류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예요. 그리고 이 연결은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전력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함께 실어 양국의 전력망을 하나로 묶고 녹색 전환까지 겨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림만 보면 바다 의존을 끊으려고 다리를 놓는구나 하고 정리가 됩니다. 깔끔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리가 아닙니다. 왜 핀란드가 북쪽 탈출로를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고민하게 됐는가? 그 답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른 모든 문이 하나씩 닫혀온 과정에 있어요. 순서를 따라가 보죠. 2023년 말 핀란드는 동쪽 국경을 봉쇄합니다. 러시아가 이주민을 국경으로 밀어넣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한때 유럽에서 가장 붐비던 육상 교역로가 막혔고 국경 지역 기업 수백 곳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016년 7월 남아있던 철도마저 끊겼죠. 이제 핀란드에 남은 생명선은 발트의 하나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핀란드는 섬이다라는 문장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만약 위기 상황에서 이 해상 항로가 사보타주나 해상 봉쇄로 끊긴다면 핀란드는 유럽 한복판에서 문자 그대로 고립된 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대부분이 지나치는 모순이 하나 있어요. 핀란드는 2023년 나토에 가입하며 집단 안보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이 이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지리적 약점은 지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토 가입은 러시아를 자극했고 러시아는 냉전기에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되살리는 것으로 응답했어요. 안전을 위한 선택이 국경의 긴장을 끌어올린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입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나토 가입은 곧 안전 확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공식은 서방 언론도 러시아 언론도 각자 편한 대로만 잘랐습니다. 서방 서사에서 이 가입은
완결된 승리이고 러시아 서사에서는 서방의 도발입니다. 두 서사 모두 핀란드가 여전히 취약한 섬이라는 사실은 조용히 빼놓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어요. 표면의 승패 서사 밑에는 아무도 편하게 말하지 않는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힘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로 내려가 보죠. 먼저 군사 쪽입니다.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 근처에 뭘 짓고 있는지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언론이 위성사진을 함께 분석해 6월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경에서 약 175km 떨어진 페트로자보츠크에 새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군관구 산하신설 제44 군단을 위한 시설로 수용 규모가 1만 5천 명에서 1만 6천 명에 이릅니다. 종전에 그 지역에 있던 병력이 약 3천 명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큰 변화죠. 노르웨이 국경 쪽 페첸가 기지도 1만 7천 명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요. 스웨덴 군사정보국 수장은 이 움직임이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향후 대규모 충돌에 대비한 역량 구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유럽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이 북부와 발트 방면에 최대 11만 5천 명까지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러시아의 핵심 모순이 있습니다. 병영은 지을 수 있어도 그 병영을 채울 새 병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칼리닝그라드를 지키던 정예 부대와 방공체계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핀란드 국경을 관찰해온 블랙버드 그룹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전쟁은 병영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활주로를 손보고 천막 몇 개를 세우는 걸로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병력과 장비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준비된 힘이 아니라 준비하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잃어버린 지리적 지렛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메커니즘, 하이브리드 전술입니다. 핵심은 그림자 함대예요. 제재를 피해 석유를 실어 나르는 국적을 위장한 노후 선박 수백 척의 무리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지난 연말에 있었죠. 2025년 12월 31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이스라엘 하이파로 향하던 화물선 피트버그가 헬싱키와 탈린을 잇는 엘리사의 해저 케이블을 다치로 끌어 손상시킨 혐의로 핀란드 특수부대에 납부됐습니다. 유로뉴스 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이 배에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철강이 실려 있었어요. 무력 충돌 아래 단계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작전입니다. 규모를 보면 더 서늘해집니다. 해양정보업체 윈드워드의 데이터를 인용한 5월 22일 ACLED 보고서에 따르면 해저 인프라 인근에서 목적 없이 표류하는 선박 활동이 핀란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만 1년 사이 849% 급증했고 러시아 연계 선박의 AIS 신호 차단은 1만 6천 건을 넘었습니다. 개별 선박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 정도의 불투명성 자체가 사보타주와 정찰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부인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핀란드 국방장관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이 그림자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 군함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이건 힘을 쥔 쪽의 행동이 아닙니다. 지렛대를 잃어가는 쪽의 행동입니다. 물론 나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발트 센트리 작전이 시작됐고 독일 로스토크에는 발트 특임대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2026년 6월 8일 스웨덴 보덴에서 나토 전방배치군 핀란드가 공식 창설됐습니다.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지휘 아래 놓인 전투단이죠. 발트에는 이제 양쪽이 상시로 서로를 지켜보는 바다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눈을 넓혀보면 핀란드의 이 우회 전략이 사실 새로운 발상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폴란드가 이미 똑같은 걸 해냈거든요. 폴란드의 엘블롱크 항구는 비스와 석호 안쪽에 있는데 이 석호에서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가 통제하는 발티스크 해협이었습니다. 폴란드 배들은 자기 항구에 가려고 러시아 영해 약 100km를 돌아 모스크바의 허가를 기다려야 했어요. 러시아는 이 지렛대를 가차없이 썼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통항을 전면 금지해 엘블롱크 경제를 사실상 마비시켰죠. 그래서 폴란드는 아예 운하를 팠습니다. 2019년 착공해 2022년 완공한 비스와 스핏 운하, 길이는 고작 1.5km, 비용은 약 4억 5천만 유로였어요.
이 짧은 인공 수로가 러시아의 허가 없이 바다로 직접 나가는 완전한 주권의 관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군함이 칼리닝그라드 코앞의 석호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성공한 인프라의 선례도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을 잇는 외래순다리는 2024년 한 해에만 약 750만 회의 통행을 처리하며 두 나라의 경제 지리를 다시 그렸습니다. 덴마크와 독일 사이 페마른 벨트 터널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 모델을 보여줬고요. 크바르켄 협의회가 추진하는 재정 연구는 바로 이 선례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르딕 커넥터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폴란드가 증명하고 덴마크가 증명한 흐름의 다음 단계예요. 자, 이제 영상 초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다리를 두려워하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건 질문 자체가 반대였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건 다리가 아닙니다. 다리가 필요 없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지리가 무기였을 땐 아무것도 짓지 않아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다리 하나만 지어도 그 무기가 사라집니다. 러시아의 힘은 지도 위에 있었지 군대 안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발트의 전체를 다시 설명합니다. 지리적 지렛대는 정적인 힘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우회할 수 없을 때만 강력하죠. 그런데 상대가 우회로를 뚫는 순간 그 무기는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증발합니다. 문제는 증발한 그 힘을 군사력으로 되찾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사보타주와 드론과 사이버로 옮겨갑니다. 그건 우위를 쥔 쪽의 무기가 아니라 우위를 잃은 쪽의 무기입니다. 이 구도가 러시아에 미치는 결과는 세 갈래로 나타납니다. 첫째, 칼리닝그라드의 경제적 질식입니다. 한때 러시아인의 휴양지였던 이 영토는 유럽연합 제재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통한 물자 유입이 막히며 포위된 요새로 변했습니다. 둘째, 석유 수입에 대한 타격입니다. 발트해가 나토의 바다가 되면서 그림자 함대는 상시 감시와 압박 아래 놓였어요. 셋째, 이게 가장 전략적인데 러시아 심장부 도시가 최전선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제2의 도시이자 해군 조선업의 중심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제 나토 회원국 국경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되살렸지만 앞서 봤듯 채울 병력이 부족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서방 서사는 러시아 포위 완성이라며 자축하고 러시아 서사는 서방의 도발이라며 분노합니다. 그런데 두 서사 다 빼먹는 게 있어요. 코너에 몰린 강대국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게 진짜 위험이라는 사실입니다. ACLED는 그림자 함대를 매개로 한 케이블 손상과 드론 활동이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서 위험은 세 방향으로 커집니다. 규모로 보면 다리 하나가 지역 전체의 우회 모델로 다시 북유럽 질서의 이동으로 번집니다. 시간으로 보면 오늘의 케이블 절단이 향후 몇 년의 하이브리드 확전으로 나아가 우크라이나 정전 이후 북부로 몰려올 병력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거리로 보면 이건 먼 유럽 이야기 같지만 한국도 정확히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한국 역시 사실상 바다에 의존하는 반도이고 핵을 가진 이웃과 회색지대 전술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국적을 떠나 단순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가장 큰 군대를 갖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숨쉴 두 번째 생명선을 갖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하니 동전의 반대면도 봐야 합니다. 첫째,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큽니다. 아직 첫 삽도 떼지 않았고 가장 낙관적인 추정으로도 2040년대에나 개통됩니다. 300억 유로라는 공식 추정치조차 많은 전문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봐요. 비슷한 초대형 공사의 지원과 초과 비용을 감안하면 최종 청구서가 600억 유로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가장 큰 물음표로 남습니다. 게다가 핀란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의 5월 전망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2026년 국내 총생산 대비 91%를 넘고 2025년에는 기술적 경기 침체를 겪었으며 실업률은 10% 안팎이에요. 브뤼셀은 이미 과도 재정 적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의 가장 나쁜 시점에 겹쳤습니다. 둘째, 환경 장벽입니다. 다리가 지날 크바르켄 지역은 평범한 바다가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자 나투라 2000 보호구역이에요.
교통인프라청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호구역은 우회할 수 있지만 약 1.5km 구간은 자연보호구역을 통과합니다. 이 생태적 민감성은 공사를 더 비싸게, 정치적으로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셋째, 러시아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의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경제에 물리적이거나 재정적인 직접 타격을 주지 않아요.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 교역은 제재로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즉각적인 공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어입니다. 이 모든 걸 합쳐보면 훨씬 깊은 현실이 드러납니다. 수년간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는 군대와 미사일만큼이나 질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도 위의 선들이 지금 다시 그려지고 있고 이번에 펜을 쥔 쪽은 모스크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지도를 다시 그리는 쪽이 바뀌었을 때 밀려난 강대국은 규칙을 따를까요? 아니면 규칙 자체를 부술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누가 치르게 될까요? 이 발트의 판이 어디로 흘러갈지 앞으로도 이렇게 표면 뉴스 뒤의 구조를 함께 파고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